20번 이제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자, 1번. 비거주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한 의무를 진다.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징수의무자이기 때문에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상대방에서 원천징수했다면 납부한 의무를 지는 겁니다. 자, 2번. 국기법상 법인으로 본 단체 외에 법인 아닌 단체가 국내 주사무소를 둔 경우에 구성원 간의 이익의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1거주자로 본다. 법인 아닌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에 법인 아닌 단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법인 아닌 단체인데 법인으로 안 본대요. 그럼 이제 개인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개인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이익의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단체 자신을 한 명으로 보는 겁니다. 단체 자신을 한 명으로 봐서, 그래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거죠. 근데 그 단체 자신이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단체 자신이 그 소득세, 그 단체가 벌어진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손발이 없으니까 대표자가 대행하는 거죠. 그죠? 이건도 맞는 얘기. 3번.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에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했네요. 이게 이제 양도속에서 특수관계인을 통한 우회양도에 따른 부당해상, 이것도 부계부가 되는 거죠. 우회양도에 따른 부당해상 부인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회양도. 그래서 거주자가 특수관계인한테 증여를 했고, 그리고 특수관계자한테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원래 얘가 이렇게 직접 양도했다면, 그러면은 세금이 굉장히 오래전에 취득해가지고, 취득가액이 굉장히 낮아요. 그럼 지금 양도하게 되면 양도가액이 지금 현재 시가는 이렇게 올라갔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되게 크니까 양도 차익이 크죠? 양도세를 많이 내게 생기니까 특수관계자한테 증여를 합니다. 특수관계자한테 증여하게 되면은 일단 증여공제라고 해가지고 특수관계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뭐 500만 원, 1000만 원, 뭐 6억까지, 배우자라면 6억까지 이게 증여공제가 되거든요. 증여를 하는데 특수관계자한테 증여해서 증여공제 받고, 그러면 이제 특수관계자는 증여로 인해서 그날 시가, 증여로 취득하는 날의 시가가 새로운 취득가액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양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취득가액, 이때 증여 당시 시가와 5년이 되기도 전에 양도했으니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차이가 얼마 심하지 않겠죠. 5년 이내 양도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양도소득세 거의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증여공제 돼가지고 증여세 내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 양도하니까 양도소득세를 낼 거 아닙니까? 양도세라고 할게요. 직접 양도했을 때 내야 되는 양도세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직접 양도했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한 양도세 보다 증여했을 때 증여공제 받고 남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 내야 되는 거니까 증여세와 또 증여 받았을 때 시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한 양도세 합계금액, 요 금액이 더 작은 거예요. 그러면 이 특수관계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회양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이렇게 내야 될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증여세와 얘가 양도했을 때 내는 양도세 합계금액이 직접 양도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 양도세보다 더 작다면, 그러면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죠.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거래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요게 이제 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양도로 인한 부계부라고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다면 이렇게 돌린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당행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부당행위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한 게 다 취소가 돼서, 이게 다 취소가 돼가지고요, 이 행위가 다 부인돼서 그 자산은 다시 이렇게, 그렇죠, 그 자산은 다시 갑의 것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갑이 양도한 걸로 봐가지고 양도세를 내게 하겠다. 이게 이제 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해상 부인이거든요. 이랬을 때에는 얘가 이제 증여자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수증자잖아요. 증여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양도했으니까. 그렇죠? 수증자. 그때 이 양도세에 대한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때 그 양도 소득세에 대한 그 납세 의무는 누가 지는 거냐면, 양도하는 당시에 이게 다 취소가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양도세 납세 의무를 지는 건데, 증여받은 자 수증자 있죠? 얘도 연대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내용이 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 양도에 따른 부당해상 부인 규정인데 내용은 이렇게 내용이고요. 다시 차용 양도에서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것을 보는 경우라는 건지 요건 다 충족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 증여세하고 얘가 얘한테 양도했을 때 양도세 합계 금액보다 얘가 더 큰 거죠. 얘가 더 작은 거죠. 그럼 이게 부당행위가 돼가지고 다 취소가 돼서 이제 증여자가 직접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봐서 양도세를 내게 하겠다. 그때는 당연히 납세무자는 얘가 납세무자가 되는데 수증자도 연대 납세금을 집니다. 그렇죠? 증여를 받은 자도 납세금을 치지 않는 게 아니라 연대 납세금을 져요. 그러니까 연대 납세금을 지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자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법소득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이게 이번에 개정돼서 들어온 거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그 신탁에 대한 이익은 누구 소득이냐? 위탁자의 소득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그러니까 수익자가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수익자를 막 변경해, 위탁자가. A가 수익자인데 아니야, 이번 B로 할 거야.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C로 할 거야. 수익자를 막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위탁자한테 있다면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위탁자가 통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걸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 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의 경우에만 이 경우에만 위탁자에게 그 신탁자에서 귀속되는 소득이 위탁자의 소득으로 봐가지고 위탁자한테 과세가 됐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개정된 거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그죠? 이 법소득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라면 신탁재산에서 귀속되는 소득이 위탁자에 귀속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이번에 아시겠죠? 이번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보시면 되고 5번에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그죠?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해서 걔를 양도했어요. 양도세를 낼 때는 공동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 겁니다. 각 거주자별로 양도세를 공동 소유 자산에 대해서 각 지분별로 해가지고 각 거주자별로 양도세를 다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따로따로 계산해가지고 세금을 각자가 내야 되는 거죠. 각자 거주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 겁니다. 21번 문제.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비거주자로서 국내 원천 소득에 있는 개인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지죠.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 거주자가 국내 주소에 국외 이전을 위해서 출국하는 경우에 출국하는 날에 다음 날에 비거주자로 된다. 그러니까 거주자가 되는 거는 어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거고요. 비거주자가 되는 거는 어느 사유가 발생한 날에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는 거죠. 거주자가 되는 시기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또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주자는 어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거고요. 비거주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됩니다. 맞는 얘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은 아무리 외국에 오래 있다 할지라도 거주자로 보죠. 그죠? 우리나라 공무원과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외국에 있는 지점이죠. 그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은 아무리 외국에 오래 있다 할지라도 거주자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해외 현지법인은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는 임직원도 아무리 외국에 오래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거주자로 보는 경우는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거주자는 안 되고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100%를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내국법인이 파견한 임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외국에 오래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거주자로 보는 거죠. 그럼 국외사업장은 그런 거 안 따지고 내국법인이나 거주자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은 아무리 외국에 오래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거주자로 보는 거죠. 4번에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퇴직소득이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소득을 말한다.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는다면 국내 원천 퇴직소득이 되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5번. 비거주자에 대해서 종합과세하는 경우에 종합소득공제는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만 적용이 되고 특별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번의 문구는 이게 비거주자에 대한 그래서 과세표준하고 세액 계산할 때 인적공제 중에서는 본인 외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용 보면은 종합소득공제도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인적 아닙니다. 본인에 대한 것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인적 공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공제, 특별소득 공제, 자녀세액 공제, 특별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고요. 본인에 대한 것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게 인적 공제가 적용된다고 했기 때문에 5번이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22번 문제 이게 금융소득 금액 물어보는 문제 있잖아요. 종합소득 금액이 합산되는 금융소득 금액 물어보는 문제는 이건 다 풀만합니다. 얘네들은 이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제 체크하면서 바로 풀어보시면 돼요. 그죠? 먼저 A 증권사로부터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 사채 이익, 그죠? 유사배당이죠. 유사배당 등에 들어갑니다. 파생결합 사채, 파생결합 증권으로부터 이익이 발생하는 거 유사배당. 2023년도부터는 이자 소득으로 가기로 했고요. 2022년도까지는 계속 배당으로 배당 가는 거죠. 그 유사배당 소득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룹수업 대상은 아닙니다. 동그라미. 일단 무조건 종합과 조건 종합 금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비과세나 무조건 분리과세는 X. 조건부 종합과 무조건 종합은 동그라미. 그러면서 배당 소득일 때는 그룹수업 대상인지 확인. 그룹수업 대상이라면 꽃표시.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하시면 되죠. 배당으로 분류가 되겠지만 얘네들은 파생결합 사채, 파생결합 증권의 이익은 유사배당 소득 등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그룹수업 대상이 아니죠. 비은행으로부터 조특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에서 배당수 500만 원 받았대요. 자, ISA 계좌에서 받는 배당은 비과세 아니면 무조건 분리과세. 그럼 얘네들은 종합과세는 소득금액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냥 무조건 X. C. 비상장 내국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자본전입.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자본전입은 원칙적인 의제배당이죠. 세법에서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입금이니까. 그죠? 그래서 원칙적인 의제배당이니까 그룹수업 대상이 되는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액면가액 2만 주에다 1,000원 하는 거니까 그죠? 2천만 원. 2천만 원 그룹수업 대상 꽃표시. 그죠? 그 다음에 상장 법인으로 받은 현금 배당, 일반적 현금 배당도 그죠? 그룹수업 대상이니까 꽃표시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개정된 거죠. 특정 사회시설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에 1억 원을 투자해서 8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대요. 이번에 이제 개정돼 가지고요. 특정 사회 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했을 때 이제 투자자별 투자금액 2억 원 한도 내에서 받는 배당수는 무조건 9%로 무조건 분리과세 한다고 이제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특정 사회 시설 집합 투자기구 투자자별로 2억까지 투자했을 때 투자금액 2억까지 투자했을 때 받는 배당은 9%로 무조건 분리과세. 그러면 지금 3개밖에 없네요. 예. 합계 내면은 1,000만 원, 2천만 원, 300만 원, 3,300만 원 됐네요. 그러면 3,300만 원 총수익금 3,300만 원 플러스 그룹수업 예. 2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 1,300만 원과 꽃표시한 금액이 2,300만 원이죠. 중 작은 금액의 11%. 얘가 더 작네요. 그죠? 그래서 1,300만 원의 11%한 금액이 그룹수업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3,300만 원에다가 1,300만 원의 11%한 금액을 그룹수업으로 더하게 되면 3,443만 원이 되는 거죠. 3,443만 원. 2번이네요, 답은.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거기서 갑의 2021년도 상가 부동산 임대에 관한 사업소득 금액인데 사업소득 금액도 이제 일반적인 사업소득 금액을 물어보면 저는 스킵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소득 금액은 이게 세무 정도 해야 되는 거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총수익 금액이라든지 사업소득 금액은 이거는 문제 풀만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임대와 관련된 문제니까 풀만 합니다. 총수익 금액으로 오른 거. 갑은 상가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고 있고요. 임대업 사업소득에 대해서 장부에 기장하고 비치하고 있대요. 그리고 2021년도는 1년 내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계산하면 되죠. 월임대료가 지금 200만 원이니까 곱하기 12개월. 그러면 임대료 수익은 2,400만 원. 보증금이 5억이잖아요. 5억이니까 이거는 이제 그 간주임대료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상가에 대한 간주임대료니까 5억에서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을 빼고요. 1년 내내 존재했으니까 뭐 적소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거기다가 전개금이자율. 전개금이자율은 여기 보니까 2%로 가죠.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금융수익을 빼야 되는데, 금융수익은 보니까 이자 수익하고 배당 수익만 빼는 거죠. 소득세에서는 수입 배당금과 수입이자, 신증처분이익, 유가증권 처분손익은 처분이익은 고려대상이 아니죠. 이자 수익과 배당 수익만 빼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 배당금과 수입이자 50만 원, 30만 원 합계 80만 원.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가 80만 원 빼면 되죠. 그럼 간주임대로 바로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간주임대로 계산해 보시면은 2억에 2%니까 2억에 2% 400만 원에서 80만 원 빼는 거니까 320만 원. 월 관리비 수입이 50만 원이면 관리비도 총수익 금액이잖아요. 12개월 해가지고, 그죠? 계산하시면 600만 원. 됐네요. 여기 2,400만 원, 320만 원, 600만 원. 세 개를 합하면은 그게 부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소의 총수익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죠? 바로 계산되네요. 얼마입니까? 3,320만 원.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부산 임대업과 관련된 사업소 금액은 어렵지 않아요. 풀만합니다. 자, 24번 문제. 근로소득은 이제 근로소득의 총 금액만 물어보면은 시간이 되는데, 근로소득이 연금 또는 뭐 기타 소득과 연결돼 가지고 문제가 나온다면은 일단 스킵입니다. 근데 이제 근로소득 금액만, 근로소득의 총 금액만 물어봤기 때문에 문제 풀만 하거든요. 총 금액만 물어봤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중에서 A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거주자 갑의 2021년도 근로소득 관련 자료다. 갑의 2021년도 근로소득의 총금액으로 오른 것은, 총금액으로 일단 총금액 여기 그냥 동그라미, 급여, 상여금 동그라미, 식사 때인데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니까 월 10만 원 비과세. 그러면 이거는 지워버리고 월 10만 원 비과세니까 여기에 120만 원 비과세하는 거니까 60만 원만 남겨두면 되죠. 그다음에 자녀보육수당, 자녀보육 6세 이하의 자녀보육수당 몇 명이든지 따지지 않고 월 10만 원 비과세. 그럼 자녀보육수당은 비과세네요. 비과세. 단체 환급법 정된 보험료 120만 원을 받았어요. 그죠? 120만 원 받았는데, 이게 갑의 배우자가 보험의 수익자든 뭐든 단체 환급법 보장성 보험이니까 갑 또는 갑의 배우자, 갑의 직계 종비소들이 갑의 상속인들이잖아요. 수익자로 돼 있으면은 단체 환급법 보장성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연체 1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된 거죠.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비과세. 뭐 어차피 총 금액은 구성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70만 원 빼가지고요. 70만 원 빼니까 50만 원만 근로소득 총 금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의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얻은 이익. 사택 제공을 받아가지고 얻은 이익은 이게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려면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 임원만, 사택이란 말만 나오면 사택을 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을 둘로 나누라고 그랬죠.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 임원이 사택을 이용하는 거냐, 그죠? 아니면 나머지 비출자 임원, 소액출자 임원, 일반 직원들이 사택을 이용하는 거냐, 그죠?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 임원이었다면은 사택 제공받으면서 얻은 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지만, 비출자 임원, 소액출자 임원, 일반 직원이죠. 직원의 사택 제공받으면서 얻은 이익이니까, 그죠? 얘네들은 비과세. A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매 선택권 행사이익. 회사는 지금 1년 내내 다니고 있었잖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행사를 해서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금액 계산해 보시면 총금액은 2,400만 원에 1,000만 원에 60만 원에 50만 원에 2,000만 원. 그죠? 5,510만 원? 네, 5,510만 원의 총금액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만 물어보면 할만해요. 그 다음에 이제 25번 문제.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및 출자 공동사업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공동사업자 간의 특성계가 없는 경우에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의 손익분배 비율에 의해서 분배되었거나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이게 원칙이죠.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서 분배되었거나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해서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해서 각 공동사업자가 분배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물을 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원칙. 2번.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자는 출자 공동사업자에 해당할 수 없죠. 아무리 내가 출자만 했다 할지라도 본인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기로 했다면 출자 공사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업무집행 공사업자가 되는 거죠. 3번. 출자 공사업장에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각 거주자가 하는 게 아니라 공동사업자 사업자 등록은 공동사업장 명의로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대표 공동사업자 주소지 관할 세무장한테 각 사업자마다, 각 거주자마다 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 자체를
한 명의 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공동사업장 명의로 해서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죠? 각 거주가 한다는 게 틀렸죠. 4번 출자 공사업자에 대한 배당 수익은 수입 시기, 그 출자 공사업자 배당에 대한 수입 시기는 이건 사업 소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사업장이 벌어들인 그 소득에 대해서 공동사업장의 그 과세기한 종료일, 공동사업장의 과세기한 종료일 날 수익과 비용, 그 공동사업장의 소득이 확정되거든요. 그 공동사업장의 과세기한 종료일을 수입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지급받는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 출자 공사업자에 대한 배당 수익은 원칙 세율이 25%죠. 14%가 아닙니다. 또 맞는 거는 좀 1번이 맞는 거네요. 자, 26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갑의 근로소득만 있대요. 갑의 2021년도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관련 자료다. 갑의 2021년 자녀 세액공제액과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일단 자녀 세액공제는 일단 해당 자녀, 기본공제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7세 이상인 자녀가 있다면 한 명당 15만 원씩, 2명까지는, 3명부터는 한 명당 30만 원씩. 그래서 이렇게 일반 공제해 주고요. 출산 및 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몇 번째 애냐에 따라 가지고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네, 출산 및 입양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 올해 출산한 애 없고요. 그다음에 입양 신고한 자녀는 없습니다. 뭐 일반 자녀세 공제만 적용받는 거고요. 6세는 안 되죠. 8세하고 10세. 그래서 2명 되는 거니까 한 명당 15만 원씩 해가지고 일단 자녀세 공제는 30만 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금계좌세 공제. 연금계좌세 공제는 연금계좌세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구해야 되겠죠. 연금계좌세 공제는 연금계좌세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구한 다음에 이거에 12%를 곱하는 게 원칙인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15%를 곱하는 거죠. 네, 15%를 곱하는 이 저소득층은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인 자, 또는 이제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액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15%를 곱해주는 거죠. 보니까 지금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액이 3천만 원, 5,500만 원 이하니까 지금 여기 15%를 곱하겠네요. 12%가 아니라 대상 금액만 구하면 되죠. 자, 대상 금액은 일단은 연금 저축계좌 불이백과 연금 저축계좌 불이백은 400만 원을 별도로 한도로 하는 거죠. 둘 중에 작은 금액 300만 원이죠. 거기에다가 퇴직연금 계좌 불이백 200만 원을 더해서 총 대상 금액의 한도는 7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여기 300과 200 합해가지고 500만 원이 대상 금액이 되겠네요. 따라서 연금세액공제는 대상 금액 500만 원에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15%를 곱한 금액. 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금액은 500만 원에 15%를 하는 거니까 얼마 되는 겁니까? 네. 75만 원? 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세액공제와 그 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합계금액,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이렇게. 자, 27번 문제. 자, 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법령상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원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의료비 세액공제랑 교육비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죠. 월세액 세액공제까지 세 가지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죠. 그렇게 맞는 얘기입니다. 3번에 세무사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세무사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이제 해당 연도, 전년도가 아니라 해당 연도의 총수익 금액이 업종별로 업종을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업종별로 총수익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그런 사업자들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업자들이죠. 세무사가 돈 많이 벌면은 세무사 자기 자신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업수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해당 세무사가 자기가 자기 거에 대해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라는 얘기. 자기가 자기를 성실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 안 되는 거죠. 다른 세무사가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납세지 관할 세무장은 성실신고 확인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5번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수익 금액. 제조업 이제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요. 이게 업종을 이제 부동산 매매업이라든지 사이즈 큰 거, 아니면 뭐 농업, 임업, 뭐 이렇게 해서 도소매업. 얘네들은 15억 해당 과세기간에 1그룹은요 15억 원 이상이 돼야지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2그룹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업종들이에요. 뭐 제조업, 음식점, 숙박업, 건설업, 뭐 이런 거, 운수업, 창고업,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업종들은 2번 업종인데요. 해당 과세기간에 수익 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이라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3번 업종에 이제 각종의 서비스업, 여기 전문직 서비스업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전문직 서비스업이라든지 부동산 임대라든지 이런 각종 서비스업들, 얘네들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익 금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조업이 일반적인 업종이죠. 제조업은 여기 두 번째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과세기간의 수익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 7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의 금액이 틀렸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하고 28번 문제를 봤는데 28번 문제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게 빨리 풀 수가 있는데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스킵.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공부한 사람은 문제 풀이. 저는 일단 스킵하는 걸로 할게요. 스킵. 8개 스킵할 거니까. 그 다음에 29번 양도소득.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양도소득도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버리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면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경우보다는 뭐 반반이에요.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해야 될 공부가 많다 보니까 많이 버리고 가는데, 저 같으면은 이제 막 버렸다 쳐가지고 양도소득 나오면 아무리 짧은 문제라도 버렸으니까 스킵. 그래서 28번, 29번 스킵. 그리고 이제 30번 들어온 겁니다.